네, 안녕하십니까. 강효식 이사장님께서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민망한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 후한자라테 대표의 발표에서도 아마 좀 더 구체화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UCAI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시간으로 할까 합니다. UCI 연구소에 그동안 지금 연구하고 계신 분들 성함을 같이 했고요. 연구는 한 2020년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2년 반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연구 내용입니다. 이제 사용자 중심, 유저 센트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유저 센트릭 디자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마 프로덕트 중심의 디자인이라든가 비즈니스 중심의 디자인의 어떠한 반발하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디자인 쪽에서도 이런 유저 센트릭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유저 센트릭 페이먼트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유저 센트릭 AI라는 것도 사실 유저 센트릭 페이먼트에서 좀 나온 것이기도 한데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2006년에 이런 논문을 한 2편을 썼는데요. 그때 얘기된 것이 뭐냐면 어떤 결제할 때 있어서 보통 우리가 지금도 어떤 상점에 가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죠. 그러면 내 결제 정보, 내 금융 정보가 상인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을 낼 사람은 나기 때문에 상인이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저한테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이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6년에 썼던 논문이 우리가 만약 이제 모바일 폰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 그래서 2006년 당시에는 아직 아이폰이 나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폰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는 강력한 컴퓨터를 가지게 되고 강력하게 빠른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될 것이므로 상인이 나에게 금융 정보를 줘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취지의 논문을 썼는데, 우연히 이것이 지금 박경현 사장님이 하시던 그 하렉스인포텍의 유비페이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고, 하렉스인포텍에서는 그러한 유비페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연히 이제 인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이런 논문을 썼는데 이제 한국의 한 회사에서는 이걸 똑같이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정보가 사업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의 정보가 나한테 오는 그러한 유저 센트릭 일종의 사용자 중심주의가 그때부터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AI가 뭔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에 휴먼 센터드 AI라든가 휴먼 컴패티블 AI라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이나 UC 버클리에도 이러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인간 중심이다 말은 너무 좀 모호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저 센트릭이란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사용자라는 것은 꼭 개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도 사용자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컨텍스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MSM이라고 표현했는데 마이크로 스몰 앤 미디엄 엔터프라이즈, 그래서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도 사실 빅테크 플랫폼한테 어떤 플랫폼에 참여할 때는 사용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현재 빅테크 플랫폼들은 그 소상공인들한테 고객의 접점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과 고객의 데이터가 다 빅테크 플랫폼으로 집중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데이터와 커스터머 컨택을 가지고 빅테크 플랫폼은 AI를 강력하게 계속 개발하기 때문에 어떤 디지털 디바이드라든가 AI 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의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UCI는 어떤 것으로 구성될까?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저의 데이터를 최소화해서 AI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빅테크의 어떤 AI는 상당히 그 탐욕적이죠. 유저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유저들은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극복해야 된다. 심지어는 제로 유저 인포메이션 아예 하나도 갖지 않고도 AI를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저의 데이터나 어떤 조직의 데이터를 센트럴라이제이션하고 나서 AI를 개발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문제를 갖습니다. 좀 전에 후안 자라테 대표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은행이나 국가들이 자기 데이터가 어떤 자기 나라나 자기 기관을 떠나는 것을 가능하지도 않고, 그건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고객도 원하지 않고, 비즈니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AI를 개발할 때 그것이 데이터를 다 합쳐놓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AI를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을 저희 포럼에서는 이제 AI 쉐어링, AI 공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추구해야 될 것인데요. 그 AI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목표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를 보면 지난 겨울에 우리가 택시를 잡을 때 굉장히 택시가 안 잡혀서 굉장히 고통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냥 호텔에서 자고 잤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처에 택시가 있어도 택시가 나를 잡아주지 않는 거죠. 택시 기사를 위한 프로바이더 센트릭한 알고리즘이 있어서 드라이버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로 카카오 택시 알고리즘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가장 가까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드라이버가 자동적으로 매칭되기 때문에 어떤 커스터머의 웨이팅 타임을 줄이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유저 센트릭 AI라면 그 알고리즘 자체가 고객 지향 지역이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만약 카카오 택시는 그런 알고리즘 쓰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할 것이냐? 그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더 좋은 알고리즘의 대안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UCA의 하나의 그 요소인 AI 쉐어링 쪽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AI 쉐어링 플랫폼이 있다면 그 AI 쉐어링 플랫폼은 AI를 관련 주체에게 쉐어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또는 인터미디어리로서 행동하게 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비슷한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Let's stop talking about data shar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현재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공유하자라고 말로 얘기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도 이제 어떤 헬스 AI 플랫폼을 만들 때 데이터 쉐어링 하자는 말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데이터 컬래버레이션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AI 쉐어링 하자는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 이런 개념을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 3개의 병원이 있죠. 병원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는 고객도 어딘가 나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장도 원하지 않죠. 하지만 좋은 AI를 개발하려면 그 세 병원의 데이터를 다 활용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 데이터 한 군데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AI 모델을 만들어서 3개의 병원에 보내주고 각 병원이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킨 다음에 그 AI 모델을 다시 합쳐서 하나의 AI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 것이 오늘 많이 논의됐던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는 개념이고, 수학적으로는 그 AI 모델 3개의 가중평균,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각 병원은 언제든지 이 네트워크를 떠날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런 형태로 어떤 아까 오늘 박경영 사장님이 얘기한 어떤 시장 경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시장 경제는 정말 200년 전의 개념이라면 지금은 이제 AI가 들어간 상태에서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것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안자레테가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사실 있습니다. 아래쪽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한 20개의 국가들이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 2년 전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현실화됐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각 나라나 각 은행들은 그 돈 세탁 방지라는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걸 위해서 자기의 데이터를 공유할 생각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금융기관에 많이 오셨는데, 보험사나 은행 이런 데서 오셨는데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2020년 8월 18일에 있었던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 이어서 2022년에 월스트리트저널이 관련된 기사를 내는데 그 MOU, 그 어그리먼트가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미국과 영국이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이런 AI 공유 방식을 채용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에 이제 오픈했어요. 이걸 챌린지로. 그랬더니 미국과 영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플라이를 해서 그 중에는 딥마인드도 거기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도 어플라이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오늘 이제 컨실리언트 후안자라테 대표가 창업한 콘슬리언트도 그런데 좀 인벌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쉐어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종류의 협업의 방식이다. 그동안은 데이터를 공유해야지만 어떤 협력이 가능했는데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그다음에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도 협력하는 방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처음부터 아예 AI 쉐어링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쉐어링을 먼저 했을 때 베네핏이 일어나면 그때는 트러스트가 생기죠. 그리고 나면 서비스도 쉐어링할 수도 있고 맨 나중에는 정말 신뢰하게 되면 그때 데이터 쉐어링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 처음 만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열어봐 그러진 않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해서 AI 쉐어링, 인텔리전트 쉐어링만 하죠. 하지만 정말 친해질 때는 혹시라도 스마트폰을 보여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을 영영 안 보여주는 게 더 좋죠. 서로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식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쉐어링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의 노출은 줄이게 되고 프라이버시는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다음 퍼포먼스가 보통 몇 프로 올라가냐면요 30% 정도 이상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쉐어링을 안 할 때보다 할 때가 30% 올라갑니다. 물론 데이터 쉐어링 할 때보다 약간 낮아요. 하지만 그 차이는 거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비즈니스 디시전을 낼 수 있고 효율성을 낼 수 있고 비용이 또 적습니다. 아까 후한자리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서로 공유한다? 이거는 일단 통신 내 문제도 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량의 문제도 있습니다. 오히려 AI 모델은 훨씬 데이터에 비하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프로젝트도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고 인사이트도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러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AI 쉐어링이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불가능했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네이처와 같은 그런 탑 저널에서 이런 페더레이트 러닝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20개의 병원이 협력한 사례인데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그린 라인이 쫙 있죠. 이거 뭐냐면 글로벌 모델입니다. AI 쉐어링된 모델인데요. 20개 병원이 각각의 자기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했을 때보다 늘 무조건 이겼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실은 제일 큰 병원인데요. 큰 병원도 어느 정도 약간의 혜택을 얻었고 왼쪽에 보면 굉장히 자잘한 병원들이 있는데 자잘한 병원들은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큰 병원은 이제 여기에서 내가 빠질 거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자잘한 병원들은 확실히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2월 역시 한 달밖에 안 된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국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페이퍼인데요. 역시 네이처에 실린 내용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쉐어링을 통해서 30%의 퍼포먼스 임프루먼트가 일어났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쉐어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지금 또는 실증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거버먼트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을 만나보면요. 시장님을 만나보면 각 구들이 공유를 해주느냐? 안 해줍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만나보면 각 부처나 각 지방에 있는 그러한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느냐? 잘 안 해줍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국가기관에서도 지자체들 간에도 데이터 공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관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다 누구한테 준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인격은 이미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관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윽박지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새로운 AI 쉐어링 방식으로 어떤 사회의 어떤 결속을 더 일으킬 수 있고 인터 프로빈스 또는 인터 시티 컬래버레이션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현재 저희 연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AI 쉐어링 관련된 내용은요. 지금 그 컨실리언트의 미국, 영국 그런 돈 세탁 관련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알루미 장관이 얘기했던 UAE에서 특히 이제 People of Determination, UAE라는 나라가 너무 좋더라고요. 장애인이란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이란 표현보다는 People of Determination.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원스톱 거버먼트, 원스톱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UCAI를 이용해서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어떤 부산도 AI 도시 부산, 내년에 좀 올해죠. 엑스포 2030에 이제 부산이 선정돼야 되는데요. 온 국민의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그걸 위해서 2030년까지 어떻게 AI 도시로 갈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시민 중심의 AI를 만들어서 부산 시민들께 봉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가장 구체적인 예로서는 이제 울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울산 배달, 울산의 어떤 소상공인들을 위한 음식 주문 및 배달 시스템에 적용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지금 한국, 오늘 박사무 총리장님도 오셨지만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라든가 또는 군인공제회 같은 이런 멤버십을 가진 회사들이 이 멤버십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멤버십의 어떠한 그 파워를 높이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UC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걸 보면 이제 트랜스폼 넥이라는 추천 시스템인데요. 지금 챗 GPT가 뭐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챗 GPT의 방법론이 사실 트랜스포머죠.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도 운 좋게 2020년 8월에 시작했는데 챗 GPT의 근간이 GPT-3잖아요. GPT-3가 발표된 게 2020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할 때 GPT-3의 방법론 그대로 이것을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저희 시스템에 적용했는데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이고 GPT-3나 챗GPT는 일반 다큐먼트에 적용하는 거라면 저희는 영수증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 다 자연어로 써 있죠. 어디서 어느 상점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 뭘 3개 샀다, 2개 샀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다. 결국 그것은 모든 커머스 트랜잭의 아주 코어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어느 누구도 공유하려고 하지 않죠. 결국은 그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개인의 지갑에 그대로 두고 또는 소상공인의 시스템에 그대로 두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소비자가 어떤 상점에서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잘 예측해낼 수만 있다면 이것을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AI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가장 추천 알고리즘이 결국은 타겟 마케팅 알고리즘이 되고, 또 재밌는 것은 자연어 처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엉뚱한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날 로제 스파게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로제 스파게티는 저희가 그 상점에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상점 주인이 일종의 AI는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제품을 브레인스토밍한 그런 결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스미트 후버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AI가 어떠한 창발성, 크리에이티비티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엔진을 가지고 디맨드 포캐스팅이라든가 프로덕트 번들링, 크로스셀링, 또 이벤트 프로모션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울산 페달이라는, 울산 시민들이 혹시 이 강연을 들으신다면 울산 페달을 사용하시면 첫 페이지부터 이런 AI가 이제 음식을 추천하는데요. 여러분들 뉴스 앱에 가시면, 네이버나 다음 앱에 가시면 사실 어떻습니까? 거기서 추천한 뉴스를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나 어딜 갈 때나 적절한 나한테 받는 AI 추천 시스템이 나의 어떤 삶을 많이 도와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빅테크 플랫폼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에 사실 빅테크 플랫폼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주문할 수 없었겠죠. 쿠팡 없었고 배달의 민족 없었으면 음식 잘 사 먹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빅테크가 분명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은 빅테크한테 데이터를 뺏기고 고객 접점을 뺏겨서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초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고객 접점을 쉐어링해주고 서비스를 쉐어링해주고 심지어는 데이터 쉐어링까지 해주는 그러한 플랫폼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거를 시연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파워포인트 형태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런 영수증들이 있고 그걸 학습 엔진이 있어서 어떤 레코멘데이션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레코멘드 리스트가 나오고 거기서 고객이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번들링 레코멘데이션이 또 나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런 고객의 어떤 멤버십에 따라서 디스카운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또 다른 상점과의 크로스셀링 레코멘데이션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오늘날 지금 큰 반향을 일으킨 챗GPT라는 것은 입력 데이터가 문서 데이터죠. 문서가 들어와서 문서가 나가는 형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들어가서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현재 그 언어를 영수증으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데이터가 저희 엔진에 들어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의 next purchase를 예측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챗GPT가 굉장히 큰 성능을 발휘하는 걸 보고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트랜스포머라는 방법론이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활용하는 다른 엔진들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미트 휴버 교수께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GCI 엔진은 이런 고객한테 하는 대고객 B2C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B2B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타겟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고요. 결국 어떠한 고객에게 어떤 상점의 물건을 사라고 추천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상점에게는 어떤 고객이 접근해서 어떤 제품을 마케팅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레코멘데이션과 타겟 마케팅은 듀얼리티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벤트 프로모션. 많은 소상공인들은 오늘이 이러면 1월 30일인데 오늘은 도대체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죠? 잘 모르겠죠, 그죠? 2월 1일이 되면 어떨까요? 이게 결국은 소상공인들에게 각각의 날짜와 시간에 따른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AI를 다 갖추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놓은 것이 있고요. 또 많은 소상공인들은 디맨드 포캐스팅, 오늘 얼마나 팔릴 것인가, 내일 얼마나 팔릴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AI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AI 레코멘데이션의 결과를 모아서 그것을 오히려 디맨드 포캐스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브레인스토밍,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로제 떡볶이라는 것이 로제 치킨 세트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물건이었는데 어느 날 저희 AI 시스템이 로제 치킨 세트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브레인스토밍에 사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그 데이터를 많이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데이터를 뺏어가지 않고 결국은 오히려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 AI를 개발해서 서로 통합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컨택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현재 이런 익스클루시브한 플랫폼들은 독점 플랫폼들은 소상공인들한테 고객 접점을 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쉐어링 플랫폼은 이제 풀어서 소상공인들이 직접 커스터머들과 컨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BBQ라든가 세븐일레븐 또 울산과 이렇게 많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실현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연구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카카오 택시를 약간 비판하면서 어떤 알고리즘이 고객의
그 목표를 달성시켜 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디지털 미라고 부르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엠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aim, measure, predict, evaluate, recommend의 약자인데요. 디지털 미 서비스라는 건 어떤 개인의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제 너무 과격한 운동하지 마세요. 뭐 번지 점프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얌전히 살면 굉장히 오래 산다는 좀 말이 있죠. AI가 발전할수록 우리 AI가 우리의 헬스와 뷰티와 이런 것들을 많이 관리해 줄 것입니다. 결국 이런 디지털 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텐데요. 어떤 사람의 건강, 뷰티, 뭐 또 파이낸셜 스테이터스, 그다음에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죠. 그런 것을 관리하는 대신 내 데이터를 다 여러분들 그 회사에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디지털 미 서비스를 하는 대가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결국 사용자가 자기의 목표를 설정하면 그 사용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사용자의 다음 상태를 예측해서 그 예측 상태가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보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적절한 액션을 레커멘데이션하는 그런 방법론을 했는데요. 한국에 정말 뭐 글로벌하게 리딩하고 있는 에듀테크 회사가 있죠. 리드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자문을 한 적도 있는 회사인데 리드라는 회사는 지금 글로벌 뭐 탑 퍼스트, 탑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리드가 에드넷이라는 데이터를 공개해서 챌린지를 갖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 데이터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이 나왔습니다. 리드의 그 알고리즘을 잠깐 소개할게요. 여기서 영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랑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자기랑 가장 비슷한 사람이 틀린 문제를 내가 추천받는 게 좋겠습니까? 맞은 문제를 추천받는 게 좋겠습니까? 맞은 문제라고 말씀하신 분은 되게 착한 선생님이세요. 심성이 좋습니다. 근데 리드는 철저하게 틀린 문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선생님과 가깝죠. 어떤 학생과 가장 비슷한 실력의 사람을 찾아서 그 친구가 틀린 문제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틀린 문제가 여러 개라면 어떤 틀린 문제를 추천해야 되겠습니까? 틀린 문제 중에서도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틀린 문제 중에 그래도 이 사용자가 가장 맞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추천하는 것이 그 사용자를 북돋아 주면서 그 사용자의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디지털 미 알고리즘에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일종의 천기 누설을 한 셈인데요. 저희가 그런 거 가지고 현재는 이제 헬스 데이터 가지고 또 이건 영어 시험 문제 데이터였는데 헬스 데이터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연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또 모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디지털 미에서 스킨 에이징이라든가 뭐 비만, 그다음에 탈모, 그다음에 혈압, 그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요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는 점점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디지털 미 플랫폼이 사용자 중심적으로 형성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뭐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맨 왼쪽에 보면 너가 지금 피부 관리 안 하면 앞으로 20년은 이렇게 늙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피부 관리를 하면 가운데처럼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어떤 액션을 제공하는 그러면서 다른 사업자들과 연결되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만이라든가 탈모, 혈압, 그다음에 혈당 이런 데 사용될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헬스와 뷰티와 파이낸스와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미 플랫폼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다 줄 것인가?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 데이터는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런 형태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역시 AI 공유가 들어가는 거죠. 각 개인은 디바이스에서 자기 데이터 또는 데이터는 자기 퍼스널 클라우드에 있고 알고리즘 AI가 공유되면서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을 저희 회사나 오늘 모인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UCI 포럼을 결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을 다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현재 어떠한 스테이터스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 그림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든 데이터라 좀 여기에는 막 이름이 막 뒤죽박죽 저희가 섞어놨어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UCI 그로스 펀드가 만약 결성된다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자리에서 나왔지만 자동차나 컴퓨터나 미디어가 처음엔 다 거대 기업의 손이었고 부자들의 손이었죠. 자동차도 처음에는 귀족들의 레저용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가 나와서 2달 월급만 모으면 살 수 있는 자동차 포드 모델, T 모델을 만듦으로써 자동차의 대중화가 일어났고요. 컴퓨터는 잘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의 기여로 인해서 퍼스널 컴퓨터 또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예전엔 매스 미디어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소셜 미디어, 개인이 미디어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고요. AI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위르겐 슈미트 후보 교수의 비전과 더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AI에서도 분업이 일어나야 된다. 아담 스미스가 혼자 집에서 핀을 만들면 하루에 20개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20명이 같이 일하면 10명이 같이 일하면 4,800개의 핀을 혼자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결국은 1차 산업혁명이 머티리얼이 철도를 통해서 움직였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가 파워라인을 통해서 움직였고 3차 산업혁명이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움직였다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은 결국 AI가 움직여 나가는 AI가 쉐어링되고 AI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요. 결국은 어떤 개인이 AI를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 기초는 어디에 있냐면 그 데이터도 개인이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나의 데이터로 내가 AI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 AI가 성능이 좋을 리가 없죠. 결국은 그 AI는 서로 공유되어서 증폭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AI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개인으로 얘기했지만 꼭 개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사회 주체가 이러한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갈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교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데이터의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데이터를 어떤 사람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벌면 좀 약이 오르겠죠. 알라스카를 팔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누가 파는 거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라스카를 미국에 팔아가지고 알라스카가 그렇게 밸류어블하게 됐으니 얼마나 약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혹시 어떤 사람한테 팔았을 때 그 데이터 가지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을 벌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파는데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파는 시장이 아니라 데이터는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데이터에 액세스하게 해주는 것을 허락하면서 돈을 버는 그것이 진정한 데이터의 교환 시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많이 지체 죄송하고요. UC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